자, 시작합시다. 이제 보수관리입니다. 보수관리. 우리는 지금 이제 사기, 그죠? 사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의 의의와 명목론, 실제론, 사기 정제를 위한 방법.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하고 신분 보장을 했고요. 신분 보장을 어기는 행위가 이제 퇴직이, 어기는 행위라기보다는 이제 신분 보장이 끝나는 게 이제 퇴직이죠.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사실 사기관리에서 핵심이 바로 보수죠. 자, 직무수행의 대가, 근로라기보다는 노동이라고 하는 게 더 좋죠. 근로는 이제 머섬이 하는 게 근로, 법적 권리가 아닌 거. 노동은 내가 정당하게 노동력을 제공받고 하는 것이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죠. 직접적인 금전 보상을 말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 법정성, 경직성, 정치적 통제의 대상이 되고요. 시장에 비슷한 업무가 없기 때문에 비시장성, 국민 전체에 의한 봉사자나 또는 공무원은 뭐섭니다. 공복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낮은 보수라는 사회 윤리적 요인 등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자, 보수는 보수 수준입니다. 공무원 전체 보수 총액을 말해요. 대외적 균형성은 민간. 우리 보통 이제 대기업하고 공무원 보수를 비교하는 이유가 바로 대외적 균형성의 문제죠. 대내적 균형성은 우리 5급 공무원하고 9급 공무원의 보수가 차이가 없으면 안 되겠죠. 대내적 균형성입니다. 보수 법장주의 당연하고 중복 보수 금지 당연한 거겠죠. 국공법 46조에 의하면 공무원 보수는 직무의 곤란도 책임에 따라서 계급별, 직위별, 직무 등급별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질문이 아닌데요. 자, 우리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는 일반 요인은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민간과 임금, 대외적 균형성이죠. 대외적 균형성. 그래서 이제 민간 생물이다. 됐죠? 민간의 임금 수준, 그리고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이 두 개는 이제 고려하는 거지만 적절히 균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민간의 임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는 요만큼 있으면 됐죠. 이렇게 요 위에 줄 수 없는 것은 상한선이고 요 밑에 줄 수 없는 것은 하한선이죠. 그래서 국가의 담세력, 그죠? 됐습니다. 담세력이라 하지만 재정력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국가가 지불할 수 있는 지불 능력 이상으로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한선이고 인간다운 보수, 모범 고용주로서 인간다운 보수를 생계비, 그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줘야 되겠죠. 그 이하로 줄 수 없으니까 이것은 하한선이고, 그 다음에 정책적이고 부가적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보수 총액은 보수 수준, 전체 공무원이라면 이제 요 네모난 거요. 요 네모난 게 이제 공무원 보수라면, 공무원 보수는 요 네모난 거 중에 구성의 문제죠. 자, 기본급하고 부가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을 우리가 이제 봉급이라고 그러고 부가급을 우리가 수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수 체계는 보수 구성의 문제죠. 보수는 봉급과 수당, 봉급은 기본급여, 보수가 기본급이 아니라 뭐라고요? 봉급, 보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봉급은 기본급여입니다. 그리고 수당은 부가급이죠. 수당은 부가급여. 시험 잘 놉니다. 자, 이 공무원의 기본급인 봉급을 결정할 때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생활보장적인 원칙과 그 사람이 노동을 했던 대가를 충분히 지급해야 된다는 노동 대가적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적 성격과 노동 대가의 성질이 있습니다. 됐고요. 좀 이따가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수 체계, 개별 공무원들의 보수 구성에 관한 얘기라 그랬죠? 있습니다.
보수 형태는 보수 취급 방식의 문제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보수 형태는 보수 취급 방식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쉽습니다. 너무 쉬운 거죠. 예를 들면 시급 1급 1당이라고 그러죠. 주급, 월급, 연봉으로 주지만 변동급, 이는 고정급이고 변동급은 성과가 날 때마다 그죠. 그리고 집단 단위로 성과급을 줄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성과급을 연봉 형식으로 주는 성과 연봉과 상여금 형식으로 주는 성과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 상여금이라는 말이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영어로는 보너스죠. 여기 이제 성과급이 나와 있죠. 성과급은 다시 연봉제로 주는 거하고 상여금으로 주는 게 있다는 거죠. 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으로 주는 정무직에게 주는 것과 직무성과급 SES는 직무급 있죠. 직무 등급이 가와 나가 있잖아요. 그 직무급을 주고 그 직무 성과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직무 성과급적 연봉이고요. 과장급은 4급이죠. 4급은 직무 등급이 없으니까 그냥 성과급적 연봉이죠. 5급 이하는 상여금이죠. 상여금. 그죠? 미만이니까 5급 이하에서는 상여금을 준다는 거죠. 정무직은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급이 없습니다. 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알다시피 금평 최하위 등급이 10%니까 미지급도 10%가 되겠습니다. 자, 생활보장적 성격은 근무 연한에 따라 주는 것은 연공급이죠. 이건 완전히 사람의 인적 성질을 강조하기 때문에 속임급이라 그러고 계급제 사회에서 많이 지급되겠죠. 인간다운 생활, 그렇죠. 인간관계론이나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근로의 대가, 노동의 대가에서 주는 것은 직무 자체의 경중에 주는 것, equal job, equal pay. 가라는 직무 등급은 1000만 원이면 나라는 직무 등급은 800만 원이다. 이거는 직무급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투입 중심의 보수가 맞고요. 성과의 보수가 아닙니다. 맞죠? 이 사람이 가라는 직무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일을 잘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과를 많이 냈다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주는 거죠.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같은 용접을 한다 그래도 용접 기능사와 자격증 있는 사람과 자격증 없는 사람을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더 주고 이 사람은 50만 원밖에 안 주면 이건 직무수행 같은 용접을 하고 있는 거죠. 직무수행 능력이 뛰어난 거죠. 이거는 일을 중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과급은 실적급이라고 얘기하죠. 직무수행의 성과에 따라 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아까 가의 직무 등급은 1000만 원, 나의 직무 등급은 800만 원인데 가는 직무 수행 성과가 최하위 10%에 들어가지고 성과급이 없어요. 근데 나라는 직무 등급을 했던 B라는 사람은 S등급 슈퍼 등급을 받아서 5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요 두 개만 계산할게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럼 이 사람은 1300만 원이고 이 사람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직무 자체에 주는 거고 직무 수행 결과에 주는 것은 성과급이라는 거죠. 그 두 개의 차이를 좀 봐줘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인건비의 인건비를 총액 인건비로 준다는 거죠. 총액 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경비는 인건비 전액과 다시 뭐라고요? 총액 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대상 경비는 인건비 전액과 운영 경비 중 일부를 말합니다. 인건비는 다시 기본 항목과 자율 항목으로 나눠서 기본 항목은 인사혁신처가 종합 관리하지만 자율 항목은 시행기관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총액 인건비 제도. 지방은 기존 인건비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운영경비의 직업 항목이나 내용이 이렇게 세부적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자 요만큼은 총액 인건비다. 요 안에서는 기본 항목인 요 몇 개만 내가 관리하고 나머지 기본 항목이 3개고요. 자율 항목이 10개면 10개 사이에 너희들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자체 전용을 허용해 주는 거죠. 옛날보다는 훨씬 더 자율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5% 총정원 5% 이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이 총정원이면 105명하고 95명까지 자기들이 부처가 인력을 조정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인력을 줄이겠습니까? 늘리겠습니까? 당연히 늘리겠죠. 근데 이 늘릴 때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9급을 늘리기보다는 5급의 승진 정책가 있으니까 5급 자리를 5개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도 또 늘리고 하면 조직 이런 피라미드에서 중간 관리자들이 많아지는 다이아몬드형의 조직이 탄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4급 이하 다시 4급 이하 5% 별표 뭐라고요? 4급 이하 5% 내에서 자체 전용이 허용됩니다. 상급 국장급까지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관리하고요. 과가 4급이거든요. 부처가 자율적이죠. 총인건비와 사업비는 안 되고 인건비 내에는 자체 전용이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그림을 우리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 그림 봅시다. 부처에는 인건비가 이만큼 있고요. 운영경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인건비 전액과 운영경비 중 일부를 총액 인건비로 정의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칠했을 때 이 파란색을 다시 기본 항목과 무슨 항목? 자율 항목으로 나눴다 그죠? 기본 항목과 자율 항목으로 나눠서 이 항목 내에서는 그죠? 우리 몇 급이야? 4급 이하 몇 프로? 5% 내에서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총액 인건비를 사업비로 보내거나 사업비를 총액 인건비로 보내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공무원의 연금제도입니다. 2015년 연금제도 개혁이 있으면서 상당히 시험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거의 시험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이 노령, 질병, 부상 또는 퇴직, 사망한 경우 본인 유가족에 지급하는 금전급부죠. 사회보장적 제도고요. 후생복지가 결합된 제도죠.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생복지가 공무원들이 연금이 좋아서 공무원들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런 것이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또는 후생복지죠. 자, 이걸 보는 관점이 공로보상설, 은혜설은요. 권리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연금에 대해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죠? 오래 근무했으니까 근무에 감사한다면서 그냥 은혜적 입장에 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권리가 공무원들의 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비기금제로 운영해요. 기금을 조성 안 합니다. 그냥 국가가 그의 예산에 걷어서 그냥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거죠. 거치보수 또는 유보된 보수가 있습니다. 거치보수, 유보된 보수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공무원이 꼭 돈을 내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죠. 기여제입니다. 연금 기금으로 운영합니다. 특별회계가 아니라. 그래서 기금 9%, 그럼 정부도 9% 내서 뭘 조성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가지고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자, 공무원연금법의 대상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법률의 공무원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청원 경찰이나 청원 산림 보호 직원도 됐습니다. 근데 정무직은 당연히 안 되겠죠. 군인은 공무원 연금법의 대상자가 아닐 뿐이지 군인연금이 별도로 있어요. 공공기관은 그죠? 한전, 마사회, 인천공항공사 요 직원들은 공무원 연금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우리 2015년 연금개혁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야 되는데 최근에 여기 시험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자,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거의 잘 안 놉니다. 2015년 개혁되고 나서 16, 17, 18년까지 상당히 그죠? 많이 나왔는데 19년, 20년부터는 20년이 안 나. 19년부터는 거의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연금 수급권은 이제 옛날에는 10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20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데 10년 근무하면 생기고요. 왜 96년이냐? 요게 이 제도 개혁의 핵심이죠. 2015년 개혁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20년 근무해야지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니까 2015년을 20년을 역산하면 96년이죠. 이때 이후에 임용된 사람은 아직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공무원 연금을 퇴직하면 바로 받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65세, 이게 핵심이죠. 96년 1월 2 임용자에게 연금 개시가 65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 수령액도 평균 소득 월액, 옛날에는 퇴직 전 5년 동안의 평균 소득 월액이라 했으니까 훨씬 많았겠죠. 자, 여기서 퇴직했습니다. 자, 여기서 평균으로 잡으면 제한 재직 기간을 잡으면 여기가 평균 소득 월액이 되겠죠. 퇴직 5년 전이면 여기가 평균 소득 월액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 소득 월액입니다. 자, 지급률은 떨어졌죠. 1.9에서 1.7로. 그리고 기여율은 납부하는 것은 7%로 올라갔습니다. 9%로 올라갔죠. 납부는 몇 프로? 9%. 그죠? 지급률은 내려가고. 그죠? 됐습니다. 납부기간도 36년을 연장했고요. 자, 퇴직 후에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돈 버니까 연금 지급을 안 합니다. 분할연금제도 아시죠? 혼인기간 5년 이상 채우고 이혼한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을 소득분할의 대상이 되어 퇴직수당이 있고요. 유족연금의 지급률도 낮췄고 비공무상 장애연금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면 출근 중에 예를 들면 질병을 얻었다. 이 출근이라는 건 아직까지 그 공무원이 일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직무와 관련된다면 비공무상 장애라고 볼 수도 있죠. 됐습니다. 자, 논점이 되는 것은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입니다.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이 조금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자, 직위해제는 일정한 기간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고요. 그냥 징계는 아닙니다. 근데 느낌은 징계처럼 느껴지죠. 직권면직은 그냥 해고입니다. 그죠? 강제로 이제 자르는 거죠. 직위해제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능력이나 실적이 불량한 중징계, 다시 뭐라고요? 중징계 의결중인자, 형사 앤드 기소, 구속이 아니라 뭐라고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아무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뭐 좋게 보면 형사사건에 집중해라고 할 수 있고, 좀 나쁘게 보면 이 사람이 뭐 근무 중에 뭐 좀 한몫 챙겨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직위해제를 합니다. 됐습니다. 비위행위, 여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징계 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비위를 한 경우나 성폭력, 성매매,
성폭력은 아까 결격 사유에도 있었지만 성매매는 결격 사유에는 없고요. 직위 해제 사유에는 됩니다.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직권면직은요. 요 1번으로 자 실적이 부족하거나 실적이 불량이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직위 해제된 자가 개전의 정이 없을 때는 이제 직권면직을 시킵니다. 전직시험 3번 이상 떨어지면 3번 우리나라 실제로 안 하지만 그렇죠. 폐직 또는 감원될 경우 됐죠. 폐직 또는 그렇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A, B, C 부서 중에서 C과를 없애기로 했어요. 이 직원이 10명이거든요. 뭘 할 수 있다고요? 직권 면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데 자를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여러분 생각하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3번이 시험 잘 나옵니다. 폐직 또는 과원된 경우 다시 뭐라고요? 폐직 또는 과원된 경우에는 직권 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는데 됐죠. 미국 로이드와 포레법 단결권 케네디의 행정명령으로 단체 교섭권 연방정부 주정부는 모르겠는데요. 인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단체 행동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찬반론은 상식적으로 쉬운데 여기 어렵습니다. 실적주의를 여기 강화한다는 관점과 실적주의를 위배한다. 다시 실적주의를 강화한다는 관점과 실적주의를 위배한다는 관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장의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정실 인사를 방지해서 실적주의를 강화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공무원 노조는 연공 서열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능력과 실적으로 인사를 운영해야 된다는 실적주의를 위배할 수도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텔레비전이 반대로 보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컴퓨터가 반대로 보니까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법이 있습니다. 제소 단위는 법률적 단위입니다. 그죠? 행정부 단위죠. 이건 나머지는 전부 다 자치단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기획재정부 노조는 안 돼요. 이거는 법률적 설치 단위가 아니라는 거죠. 각 부처 전체 단위고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설립신고를 합니다. 자, 노조를 가입할 수 있는 6급 이하의 일반직, 외무직, 별정직, 시간직, 계약직 가입할 수 없는 인사보수 업무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 되겠죠. 노조에 가입해서 인사 상담이나 보수 상담을 하는데 노조 가입되어 있는 직원이 장관 옆에 있으면 뭐 좀 그렇잖아요, 그죠? 교정수사, 노동관계 조정 이 사람도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서 노조 전임자, 노조일 만한 사람 당연히 무급휴직입니다. 단체 교섭은 행정부 단위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얘기면 전공로가 전국적 단위, 행정부 단위죠. 인사혁신처 장관 차장과 단체 교섭을 하고요.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 그리고 근무 조건과 관련 없는 것은 단체 교섭이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단체 교섭의 대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분쟁이 그리고 이제 단체 교섭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체 교섭은 효력이 없고요. 성실히 이행할 노력만 있고 분쟁 해결은 중앙노동위
중앙노동위에서 한다는 거. 일방이나 쌍방이 조정을 신청하면요.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됩니다. 아시죠? 일체의 쟁행위가 금지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이제 징계입니다. 징계는 아주 시간이 많이 나오죠. 반대로 했습니다. 약한 것부터 높은 것. 견감, 정강, 해, 파. 견책, 감봉은 경징계입니다. 견책은 그냥 가벼운 심할서, 우지점이죠. 아무것도 보수 제한이 없고요.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됩니다. 감봉은 말 그대로 감봉이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자, 정직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게 정직이죠. 그래서 공무원 신분은 보좌하지만 1, 3개월 보수 전액 삭감. 됐죠? 보수 전액 삭감입니다. 여기는 승진은 임용 제한은 6, 12, 18, 18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임과 파면은 배제 징계죠. 공무원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승진 임용 논의할 필요가 없죠. 자, 강등은요. 정직하고 같은데 정직은 1개월 정직, 2개월 정직, 3개월 정직이 가능한데 강등은 무조건 3개월 정직이에요. 그리고 한 계급 아래로 내립니다. 보수의 전액 삭감은 같습니다. 해임은 3년 동안 재임용이 제한되고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에 제한이 없지만 5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은 예를 들면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 돈을 좀 챙겨 먹었으니까 퇴직급여를 좀 제한합니다. 5년 이상은 4분의 1, 5년 미만은 8분의 1을 제한하죠. 뭐 조금 오래 근무하면 많이 감액한다는 거죠. 파면은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요. 원칙적으로 감액입니다. 5년 이상은 2분의 1. 왜 그러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정부도 9% 내고 공무원도 9% 내니까 이게 공무원의 연금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뭐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유보된 보수 공무원이 낸 이거는 꼭 돌려줘야죠. 2분의 1은. 최대한 정부가 깎을 수 있는 거는 반밖에 안 되죠. 그죠? 됐습니다. 견감, 정강, 해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경징계, 중징계가 나와 있고요. 교정징계와 배제징계 여기까지 경감, 정강, 해파는 공무원 관계가 유지되고 좀 개선의 목적이니까 교정징계라고 그러고 우리 배제징계는 해임과 파면이죠. 징계 부과금은요. 징계와 별도로 징계 사유가 금전 재산상 이득인 경우는 몇 배? 5배의 징계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징계 시효는 3년. 시험 잘 옵니다. 징계 시효는 몇 년? 3년입니다. 근데 돈과 관련된 것들은 몇 년? 5년입니다. 돈과 관련된 뭐 품위 위반이다. 이건 3년이지만 공금 횡령으로 징계받으면 시효는 5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징계는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고공단, 그냥 5급 이상 기억하시면 되죠. 고공단도 사실 5급 이상이니까. 보통 징계는 6급 이하입니다. 자, 민간 징계가 조금 이제 공무원 관계를 끝내는 종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8명 중에 4명이 민간위원이고 4명이 정부위원이면 이게 딱 균형이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의 입김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확실한 과반을 만들기 위해서 8명 중에 몇 명? 5명을 민간위원을 하면 보통 징계위원회는 6명의 반이 3명이니까 몇 명? 4명이 돼야지 민간위원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징계의 민간위원이 시험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자, 징계에 대한 불복은 소청심사위원회죠. 징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후자기. 예를 들면 내가 승진 대상자로 결정됐는데 승진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소청심사가 됩니다. 부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그죠? 견해 대립이 있는데 굳이 저는 뭐 안 해줘도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는 것도 좋겠죠. 그죠? 그것이 소청심사, 특별권력관계 이론의 잔재라면
그것이 또 부당한 사유도 해주는 게 또 한편 의미가 있겠죠. 됐습니다. 이 위원들은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의 반. 됐죠? 이것도 시험 나옵니다. 2011년 이전에는 필요시 비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너무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2011년 이후에는 반드시 상임위원회 반띵 비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결격사 이런 건 뭐 정당은 안 되는 이런 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소청심사와 관련된 쟁점이 뭐냐면 됐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중앙보충심사 아시죠? 보통교충심사와 중앙보충심사가 있는데 이 기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거 필요적 전치라는 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공무원들은 나의 징계에 대해서 바로 내가 법원에 물어보겠다. 이게 안 돼요. 법에 그죠? 필요적 전치 꼭 소청심사를 거치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적 전치라 그럽니다. 자, 금평 탈락이나 승진 탈락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승진 결정됐는데 계속 안 해주고 지연한다는 거죠. 이거는 된다. 근데 승진자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는 그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앙인사기관 재심 요구는 폐지되었다는 잊지 마시고 후임자 보충의 문제 40일간 이런 일이 많죠. A를 징계했는데 A가 징계에서 이겨서 소청심사 이겨서 다시 복직을 했는데 그동안 A 자리에 누군가를 채용을 해버려 가지고 이분이 돌아도 할 일이 없게 만드는 나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임자 보충이 40일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이제 워라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에서 워라밸이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시간 그죠? 근무 시간 선택합니다.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15시간, 30시간. 우리 시간 선택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타임이라고 그랬죠. 됐죠? 탄력 근무. 이건 뭐 유연 근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용어는 좀. 시차 출퇴근은 하루에 8시간 근무, 하루 다닙니다. 9시면 6시 퇴근하지만 8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하고 10시에 출근하면 7시에 출퇴근 시간만 조정하는 거고요. 근무시간 선택형은 자기가 알아서 근무시간 선택하는 거죠. 3.5 근무제는 자, 월화수 12시간, 12시간, 12시간 하면 36시간이고 목요일은 4시간만 하면 되죠. 오전만 하면 되겠네요. 지금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니까 주 단위로 몇 시간만 채우면 된다? 40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하루에 월요일, 화요일 20시간씩 근무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안 돼요. 우리나라 법상 초과 근무는 4시간밖에 인정 안 됩니다. 하루에 8시간에 4시간이니까 12시간이 법상 인정받는 최대 근무 시간이에요. 됐고요. 원격 근무제입니다. 재량 근무는 출퇴근 없이 특정 과제, 프로젝트를 완수하면 출근한 걸로 봐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택근무는 집에서 근무하는 거고 스마트워크는 우리 모바일 근무 그죠? 이동 근무를 하거나 스마트워크 센터에 가서 근무하는 형식을 말하죠. 정부가 최근에 스마트워크 센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요즘에 시험에 나오니까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사행정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재무행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잉뿌잉.